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토크.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만나는 고정 코너입니다. 시즌1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이. 그죠? 그렇습니까? 네. 개편되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 원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시사통에서 잘 나가신다면서요. 안보통. 안보통? 네. 아우 재밌어. 하는 내가 재밌어. 그러니까. 네. 네. 그 댓글 평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댓글요? 네. 그거야 안보통이 재밌어요. 뭐 안보가 이렇게 즐거울 줄은 처음 알았어요. 김종대 덕분이에요. 라고 푸른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도 있고 네. 말하는 게 좀 거시기하다. 이런 것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네. 댓글이야 듣는 사람의 극소수고. 네. 좀 팍팍 좀 올려주세요. 이왕 인심 쓰는 거 좀. 그러니까 댓글과 좋아요로 힘을 주십시오. 시사통만 주지 말고 팟짱도. 팟짱도.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 잘 나가요. 어제 내가 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들어들 떨고 네.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이에 페이스북을 봤어요? 아니 이제 들어와서 봄 소식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김유나의 봄 오면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어제따라 왜 그렇게 그 노래가 슬프게 들리든지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우리 또 김전대 편집장이 딸 사랑 이야기가 또 구구절절 나와 있어. 그래서 그렇잖아. 또 봄이 오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슬프게 딱 지금 되고 있는 찰나에 어찌나 또 마음이 짠해지든지. 그 오후 햇살에 눈물이 나. 오후 햇살. 참. 오늘 굉장히 감성 터치. 감성 터치. 출발이 좋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초 폐기는 무죄. 뭡니까 이거? 지난 28개월간 난리가 났었던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지난한 과정에서 두 전직 청와대 행정관 이분들 같이 근무했었나요? 같이 근무. 이분들. 네. 이분들은 창수형이 있을 때는 다 있었죠. 저는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분들하고는 근무를 못했어요. 그건 창수형이 했는데 참 이 사초 폐기 논란 때문에 한동안 사라졌다가 오랜만에 본 분들이에요. 대선 때도 안 나타났었어요. 조명근 비서관은. 그분은 대선 때도 야당에 애타게 찾았지만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법정에 세우더라고.
참 검찰 실력 좋죠. 그런데 이 사초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되새겨봐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2012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NLL을 포기했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대공세가 있었고 또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 공개해봤자 NLL 포기했다는 거는 나온 게 없는데 네. 예, 하여간 이상한 일들. 그러면서 야당이 반격을 하니까 새누리당이 좀 도덕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여당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이 사초 폐기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연산군도 이런 짓 안 했다. 연산군도 뭐 사초는 안 건드렸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이 대화록이 말하자면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NLL 포기에 대한 굴욕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요게 바로 사초 폐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2013년 7월에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11월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네. 당시에 안보실장 백종찬 실장하고 통일비서관 조명균 비서관이 네. 노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재빠르게 수사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그 대화록을 줄줄 읽었던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아예 무혐의 처분하고 그다음에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약식 기소. 그런데 재판부에서 말이 돼? 무슨 약식 기소야? 정식 기소해. 그 정식 재판 받고 검찰 형량의 2배. 네.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불려서 판시했어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뭐야? 이 검찰이 새누리당은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할 때 법원이 보기에 좀 딱하거든. 그다음에 사초 폐기 이거 뭐 국가 중대 범죄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더니 그게 말이 돼?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노 대통령이 기록물로 승인을 안 한 거예요. 기록물로 승인을 안 하고 보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대화록의 그 거친 표현 또는 못 알아들은 표현 이런 초본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정정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초본을 폐기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므로 무죄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기록을 그 무단으로 삭제했다가 파일을 훼손했다 그러는데 따라서 그것도 무죄다. 왜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에 대선 때가 아니라 이 문건 폐기 문제를 가지고 연산군도 폐기하지 않았던 사초를 폐기했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조선시대만큼도 못합니다. 우리가 조선의 그 왕조 시스템에 대해서 우습게 보거나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정도전의 조선 설계가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신화에 의해 가지고 국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할 수 있는 온갖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항상 보지 않습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통촉하시옵소서.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번에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총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하 용변천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선에도 바로 그 사초 사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초를 기록한다는 거는 이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사초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초는 폐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실록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했던 사초는 폐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초를 폐기하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세검정입니다. 세검정에서 남이 장군이 칼을 씻었지만은 그 원래 거기는 사초를 폐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실록을 만들고 사초를 폐기하고 이런 기록의 문화가 있었고 임금을 견제하는 또한 그런 어떤 조선의 관료 시스템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는데 조선을 빗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참 어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사초를 폐기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얼마만큼 기로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조금 이따 우리가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850만 건 정도의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을 1,100 건이라고 남겼대요. 근데 이번에 그 재판부가 판결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딱 규정을 해줬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행동과 행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몇 가지 기준 중에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1,000만 건이라고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 뭐 상수도 하수도 관리에 관한 비용들 그리고 청와대에 그 외부 민원인 외부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내부 문서라고 해봐야 대부분이 또 민원과 관련된 문서들이고 실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40만 건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물도 남기지 않는 정권이 기록물을 850만 건을 남긴 정권에 대해서 연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이제 850만 건에 755만 건 정도 되는데요. 검찰이 사실 디지털 분석용 특수 차량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원을 하고 무려 이제 한 100일 되는 것 같아요. 91일 동안 압수수색도 하고 대통령 기록관도 다 뒤지고 뭐 해서 조사를 마쳤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회의록 초본에 해당하는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게 사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을 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을까? 그때는 이미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저 기록은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비밀이에요. 아주 상당히 그 등급이 높은 기밀입니다. 이걸 일반 기록물로 전환해가지고 평문으로화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회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당시에 서상기 정보위원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의원실에서 막 빠져나가죠. 이제 뭐 간사 또 정문원 의원 뭐 다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정광석화처럼 대화록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걸 남재준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어떤 그 민주당이 굉장히 어떤 정치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전국이 극한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야당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을 공개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에도 동일한 기록물이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공개할 때 그 공개 과정이 석연치가 않으니까 원본하고 대조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화록을 까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막상 그 기록관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민주당이 실수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민주당의 실수입니까? 문재인 의원의 실수입니까? 글쎄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대표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완성본을 국정원에서 이걸 완성본을 만들어라는 노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국정원에 그 기록물이 보관이 되다 보니까 정작 대통령 기록관으로는 안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안 간 이유가 그 완성되지 않은 초본을 삭제한 데서 검찰은 주목을 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은 마구마구 야 대통령 기록물이 뭐 그렇게 성스러운 거라던데 니들 기록관으로 이건 안 했어. 이거 사초 폐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국의 어떤 프레임을 새누리당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공세가 심화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사초 폐기 논란이 아니라고 이제 창수형이 방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검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이 사초 폐기냐 기록물 이관의 어떤 절차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까지 갈 것도 없이 행정권의 어떤 재량사항에 소속이 되는데 이것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중대사가 되고 검찰 수사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별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왔던 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대로 저도 뭐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초 폐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어떤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초는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조실록을 만들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녹취를 하는 것이 일단은 국가기관으로서는 국회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계속 말하는 거 이걸 받아 적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 받아 적는 녹취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건 녹취한 거 있잖아요. 네. 녹취한 거는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만 한 번 보관하는 거예요. 정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도 김종대 편집장 같이 공무원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초안부터 완성본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안부터 모든 걸 다 보관해야 된다 그렇단다면은 그러면은 공무원들 죽어납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기록물과 관련해는 그런 어떤 업무 종사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누구나 다 이거는 원본만 복원하는 거다. 이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그냥 우리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이 사초 폐기 논란은 이거는 사초는 폐기하는 거고 원본만 남기면 된다고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흔들 정도로 그냥 난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략적으로 한 겁니다. 정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한다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건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방 속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대응 과정 속에서 아주 사소한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빌미는 정말 그냥 그것을 김종대 편집장 말씀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면 될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키운 거죠. 우선 사소한 빌미라는 거는 이 새누리당은 네. 일단은 대화록 전문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다 읽었고, 근데 민주당은 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의원은 당연히 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옮겨갔는 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대통령 그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이게 이제 논쟁을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최종적인 대화록하고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의원이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국정원에 있는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네. 이거 자체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이 대화록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거는 사초 폐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장이 그걸 공개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완전히 밀린 거잖아요. 이거를 공개를 해버렸는데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공개하면은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줄 알았어요. 무지죠. 그런데 공개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타임에서 문재인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아까 김종인 편집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하고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좋다 그럼 대통령 기록관을 관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새누리당 출신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네, 담당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의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없다는 것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초 폐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그 정상회담 대화록에 두 번이 존재했느냐? 하나는 국정원에 남아 있고 하나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국정원에 보관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담 관련된 대화록을 비롯한 일체 자료들을 국정원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그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열람시키고 그걸 바로 또 해소해 갔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이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면은 이게 30년간 비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는 다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참고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불편함이 생기니까 한 분은 국정원에 보관해라 해서 한 분은 국정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게
없어져 버려.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지원 시스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다소 길어집니다만 이 부분만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원이라는 청와대 내부의 문서 결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인트라넷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뭐 김정일 편집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지원을 통해 가지고 문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지원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기울였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지원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은 그게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정권 2학기인 2007년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사이에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조명균 비서관은 당시에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뭐 총회담도 있었지,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지, 그다음에 각종 국제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에 정책조정비서관이 당시 이제 조명균 비서관이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그 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바쁜 자리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바쁜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라 한 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보내고 나서 보완하라 한 건 삭제한 거죠.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 그 보완해라 한 거를 삭제했다는 걸 가지고 사초 폐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네. 대통령이 보완하라고 하니까 결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최종본이 있어야 되는데 최종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종본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문서를 이관하는데, 그러니까 2007년 이제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문서를 이관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지원에서 755만 건이라 했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문서를 이관하고 있었고 조명균 비서관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균 비서관은 이제 정책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소홀히 합니다. 저희들도 청와대 근무할 때 정책 부서였기 때문에 행정 관련해서 행정부서 직원들한테 매번 쪼임을 당합니다. 예. 뭘 제대해라, 문서 제대해라.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상회담 대화록은 이미 1차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정원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걸 이지원으로 탑재하는데 2월 14일 날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2월 14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조명균 비서관이. 그럼 이제 왜 2월 14일이 문제냐면은 2월 14일, 15일, 16일은 청와대 이지원을 다음 정부로 넘기기 위해서 이지원이 셧다운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지원이 셧다운돼 있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조명균 비서관은 이지원이 셧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문서번호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메모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셧다운된 상태에서도 대통령한테 약식으로 보고하는, 그래서 메모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보고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재를 했으니까 그 기록관은 이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셧다운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안 간 거였어요. 그런데 조명균 비서관은 자신이 확실하게 이지원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기억에 의하면 1월쯤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1월쯤에 이지원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을 갔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대통령 기록관 안 가 있는가? 이게 완전 영문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의원도 당시에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을 줄 알고 이걸 대통령 기록관을 보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해프닝에 가까운 일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 정도로 정치 공세를 했던 것,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 그 우리 서해어장을 북한에 갖다 바쳤다. 이 논리에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다 그 의도성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건 기록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NLL을 포기 위한 음모라고 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정부의 선의로 말하자면 안겨준 자산입니다. 국가 자산이거든요. 이걸 다 넘겨준다는 건 굉장한 선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NLL 논란과 관계없이 이미 대통령 기록관이 초토화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가장 갈등의 소지가 바로 이 기록물 관리 문제였거든요. 봉하마을에 이제 하나가 카피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청와대 기록물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무단으로 유출했다 그래서 나중에 노 대통령까지 소환할 판이니까 노 대통령이 자기 비서관들 다 구속시킨다는 데서 내가 쳤다. 국가에 반납하겠다. 가져가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장을 전격적으로 검찰을 시켜가지고 수사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도 지금 와서 보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시키고 검찰 소환하고 별의 쌩 난리를 친 게 아니 그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걸 이제 MB가 그걸 관리해야 될 책임자가 완전 초토화시켰다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미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음 대선에 이제 NLL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어느새 기록관으로 이제 모든 시선들이 집중돼 있었고 이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데 다 끼워 맞추는 걸로 모든 걸 악용했다. 여기에 대통령 기록물까지 악용한 거예요. 장윤선의 팟짱. 생각해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악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이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 제가 당시에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사초 폐기 논란 가지고 취재를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당시 의원은 그게 정말 있었던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왜 없어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그렇죠. 제가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야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내부에서 큰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건데 민주당의 어떤 사소한 혼선 내지는 약간의 자중질환을 새누리당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초 폐기 논란의 아주 고약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그 사초 폐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한 거는 사실은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유담인데요. 사초 폐기 논란일 때 전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넷 매체에다가 사초는 폐기하라고 있는 거다. 제가 막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사초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그랬더니 그게 새누리당이 그거를 자신의 아이디어로 도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초 폐기다 이렇게 용어를 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책임이 있네. 그러니까, 사초 폐기 논란은 책임자가 원흉이 여기 있어야 돼. 제가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또는 기록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뭐 사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역사학자나 기록물 관리하는 사람이 증언하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사초 폐기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면서 대통령 기록관 관장은 혹시나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통령 시절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가면 이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악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전직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관장이었던 거였죠. 근데 그 사람을 김정일 편집자에 말한 그런 과정 그런 논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그 자리에 대통령 기록관장을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 자체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던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단에서 어떤 말단 행정관이 어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럼 이게 이제 간부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부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관이 수정을 하고 또 구의 사람이 수정하고 그러면은 누가 수정한지 이걸 다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고 그걸 수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또 혹시 수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의 아이디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문서 관리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기록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그 역대 정권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록물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던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정교한 거였는데
이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전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정권 교체기 때 어떻게 이전 시스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또 숙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그 원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다 정치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오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찌됐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좀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받아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는 과거 했던 것은 뭐든지 반대로 그렇죠. 뭐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이지원 시스템을 더 발달시킨다거나 더 좋게 만든다던가 뭐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그 기록 문화를 만들었어도 참 그렇게 대탁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탁이 없냐면요. 네. 이지원 시스템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넘겨주면서 전부 다 셧다운 시켜가지고 넘겨줬다. 작동도 하지 않는 걸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런 문서관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직접 가서 검증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부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팅을 잘못해가지고 문서 시스템을 안 넘겨줬다고 했는데 이런 정부에게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지원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청와대 기록 관리 잘하는 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를 보면은 아주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실 어떤 정권이든 청와대에 이제 집권을 해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청와대 기능직 여직원이라든가 또 기능직 운전기사 또 화초에 물 주는 그 노무자 네. 식당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인사 좋지 안 합니다. 그냥 놔둬요. 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오니까 그 비정규직이거든 공직자가 아니고 네. 그걸 청와대 비저금으로 옛날에 월급을 줬던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걸 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직원이 몇백 명 늘어났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젠 비자금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 바꿔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월급은 줄어. 그래도 그게 더 좋아. 왜? 자랑스러우니까. 네. 청와대 명찰 달고 그래서 사기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식당 아줌마? 내보내. 그다음에 여직원들? 내보내. 그다음에 저 수석들이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쓸 거야. 이래가지고 심지어 외교안보 수석만 12명 모신 여직원이 있어요. 도 살 거 아니야. 도 살 거 아니야. 외교안보 그렇죠. 수석실에서만 수석 12명을 모신 쟤도 내보내. 이래가지고 싹 깔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컴퓨터 킬 줄 아는 놈이 없는 거야. 이게 키면 뭐냐면은 그 부팅이 될 때 비번을 입력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그걸 안 물어보고 자른 거야. 이래 되니까 이야. 거기에 운전기사 바꾸지. 이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냐면 군사정권 때부터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럼. 그러니까 역대 풍상을 다 겪고 청와대에서는 아주 훈련이 고도로 된 뭐냐면은 그야말로 좀 입이 무거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싹 내보내. 그러다가 너무 심하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여직원 다 내보내면 업무가 돌아가냐.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도 못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다시 불러.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야 기혼자는 내보내고 미혼자는 그냥 써. 또 중간에 다시 지침이 내는 거야. 이제 청와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혼자는 왜 내보내요? 남편이 있으니까 저기 생계가 될 거 아니냐. 이젠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돌고 돌다 그 12명 외교안보 수석 모셨다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잘린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오라는데 홍보수석실로 나오래. 그래서 거기서 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을 거기서 기자들 시다발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저기 뭐냐 MB 초기에 6개월간 국정이 거의 마비였어요. 심지어는 저기 온라인 담당자를 다 쫓아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컴퓨터를 못 켜. 저기 예컨대 경호실 같은 경우 기관지가 바람 소리도 듣는다예요. 그거를 36회까지 냈습니다. 근데 다 쫓아냈거든. 온라인은 좌파가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예 온라인 사업은 다 죽였어. 그랬더니
저기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 돼서 경호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이야. 그 이후로 기관지가 온라인 기관지를 안 만드니까 자료실에는 그게 떠 있는데 네. 내가 들어가니까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바꾸질 못한 거야 이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서 전임 정부가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거는 평가해서 고치고 잘된 거는 받아서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관점 자체가 없는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8년째 자, 지금 제가 얘기가 이겁니다. 지난 정부가 선의로 뭘 만들어줬잖아요. 네. 시스템을. 그다음에 뭐 좋은 게 많았어요. 국정 포탈도 만들었죠. 국정 브리핑도 만들었죠. 뭐 이런 거 MB가 주로 다 없앤 거지만 국정 홍보처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어져버렸죠. 그거를 준 거는 뭐냐면 잘 활용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MB 초기에는 들어오자마자 다 죽여버렸으니까 심지어 NSC도 해체했죠. 또 청와대 상황실도 비상경제 상황실로 안보 상황실을 해체했죠. 다 죽여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자기 전리품이었어요. 선거를 이긴 사람 권력자가 네.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그 시스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포기해버린 순간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국정이 통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부터 해가지고 국정의 5만 군데에서 다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MB 스스로도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다음에 이제 대선 때 와가지고 안보 공세, 정치 공세를 하는데 하여간 모든 건 애니싱 반 노무현이니까 네. 그런 어떤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역시 관점이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시각도 왜곡되기 시작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NLL 논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NLL 논란 참 떠올리기도 실은 정말 기가 막힌 논란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가장 자해적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마구마구 악용하면서 소통의 문을 콱 닫아버리는 이제는 아주 상대편에다가 그 원한과 증오를 심어준 완전히 소통을 못하게 한 대못받기를 시도해놓고 그러면서 모든 걸 그 시각에 끼워 맞춰가지고 검찰을 동원하고 여당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그 모든 걸 다 음해하는 시각으로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또 몰라서 그러기도 해요. 이지원이 뭔지 기록물이 뭔지 사초가 뭔지 알 턱이 있나?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전직 청와대가 아니니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최소한 부서가 바뀌면요. 일반 저희 같은 언론사도 부서가 바뀌면 업무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치부에 있다가 사회부로 가면 사회부에서 그동안 뭐 주요 출입처가 뭐였는지 뭐 이런 걸 정리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또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최소한 청와대는 그런 것도 없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아니 이게 사실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무슨 노무현 정부가 무슨 다 목통이 된 컴퓨터 시스템을 넘겨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팅을 못해서 그랬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제 부팅을 못했어요. 예. 여직원을 내보냈으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사초 폐기 논란과 이 사초 폐기 논란의 발단이 되었던 NLL 포기 이 전부 다 없었던 걸로 사초는 폐기 안 했고 그리고 이 폐기해야 될 사초는 다 폐기한 거고 대통령 기록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NLL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고 다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건국 이래 어떻게 본다면 최대 그 자해적인 거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에 이 엄청나게 큰 손상을 입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NLL 포기 논란과 그다음에 사초 폐기 논란을 가지고요. 저는 그걸 보고 북한도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북한만 웃었겠습니까? 전 세계 공안기관들 스파이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고 정상회담 대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간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협상에서 유리한 그런 어떤 포석을 놓기 위해서 밀당을 치열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치열하게 밀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 대화록 자체가. 그렇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내가 던질 거 던져보고 저는 저쪽 입장을 한번 타진해보려고 해보는 이런 것들까지 샅샅이 다 공개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대화가 되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알려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 것이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로부터 공개된 나라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하고는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 MB 각하가 또 뭐 상세하게 또 공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초 폐기 같은 경우를 한번 놓고 보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은 정문원 의원이 벌금 1,000만 원 받은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국격이 흔들리는 이런 사건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자서전에 외교안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말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 자체가 외교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NLL 포기 논란과 사초 폐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을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것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두 가지를 가지고 정량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뭡니까? 이런 어떤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튼튼하게 지키지 않는 게 바로 보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어떤 NLL 대화록이라든가 사초를 가지고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통탄하면서 자기 변성을 하지 않으면 보수 혁신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전 보수도 아니라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수구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닌 거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1년 넘게 어쩌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대선 부정선거와 그렇습니다. 정권의 정통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창수형이 왜 뭐 세계가 주목한 이 기밀 누설이라 그랬는데 뉴욕 타임즈 제목이 뭡니까? 한국에서 누설자는 정보기관. 이렇게 해서 아예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인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어떤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하고도 소통을 그런 건 딱 닫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부정한 정권으로 섰을 때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 정권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지저분한 어떤 그 방식으로 집권한 말하자면 사악한 정권, 악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저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소통의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의 어떤 그 공적인 국가의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국가관 권력에 대한 철학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또 주목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은 무조건 다 부정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행정관들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군인 대령 하나가 안보실에 발령이 났는데 한 달 만에 신원조회에 걸려 내쫓겼어. 그 이유가 뭐냐면 중령 때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때 근무했다 이게. 왜 그러지? 아니 보수 정권끼리도 그래. 심지어는 그러면은 이 네 거 내 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하는가. 근데 이 순혈주의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했을 때 비서실장을 노태우 사람 썼습니다. 김중건 실장. 네.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청와대 별정직 행정관들을 적어도 반 이상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그 물려준 청와대 틀을 그대로 다 수용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물려준 거 물론 다 수용했겠죠. 그거 부정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갖고 이런 치사한 어떤 그 자기 부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보수 정권 들어오면 진보 정권 시절의 사람들을 마치 강간범 취급하고 그다음에 자기 정보끼리도 못 믿어서 아니 그걸 육군 대령이 신원조회에 걸릴 일이 뭐가 있겠어? 그 사람이 뭐 간첩질을 했겠어? 이적행위를 했겠어요? 가장 엘리트 장교도 그렇게 흠집내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보면 의심이 많고 내 새끼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권력 유지에 민감하고 항상 권력은 사유화돼 있고 이런 시각에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팟짱.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내내 지금 올 3년 차 접어들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통성 문제 계속 막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말은 많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두 정권에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국가의 위상은 추락시키고 그리고 국가의 비전은커녕 오히려 논란만 무성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결국 저는 이거 국민들이 투표를 답답해요. 저는 분명히 어떤 진보 인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보수적 어떤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중요시 여겼던 그런 가치 역시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진보 인사는 저만큼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더 두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량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NLL을 포기했다 그래서 국정원과 그다음에 정문원 의원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 보도자료를 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의 어떤 외국의 국가기관이라든가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NLL 문제를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NLL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오로지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가치까지도 다 포기하는 집단들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골간이 되었던 세력들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적 가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는 뭐 온세훈 그 댓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댓글로 되지 않았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NLL 논란으로 대통령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NLL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 사초폐기 논란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던 거는 NLL을 포기했다는 그런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주장하다 보니까 김영래 편집장 말대로 결국은 사초폐기 논란까지 가고 그거를 상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도 될 이야기들을 사법부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소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했냐는 거죠. 한번 돌이켜서 봅시다. 최초에 NLL 포기 문제를 얘기한 사람은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건 이명박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시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선거운동으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또 받아들였죠. 그리고 NLL 논쟁이 한참 일어났을 때 연평도 가가지고 NLL 문제에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NLL 공방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거 국면 때 NLL 연평도를 방문해서 NLL을 이슈화시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아니 그런데 이거는 바로 해야지. 자 NLL이나 이런 어떤 정복몰이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뭐냐면은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선의 본질은 뭐냐면 민생과 민권 어떤 그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가장 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 종북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논쟁을 일단은 저감시키고 들어갔던 거예요. 우선 자격 논쟁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보수층에 이제 표가 결집이 되고 했던 것은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또 통치 기제로 이게 구체화됩니다. 모든 것이 헌법과 국가 정체성 따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갖고 국정을 하시겠다고 박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민생이 어떻게 되든 민권이 어떻게 되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주의 대 어떤 우리 어떤 시민주의라는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선거뿐만 아니라 통치의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데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남재준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세게 프레임 전쟁을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정문원 의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 새누리당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NLL 대화를 흔들면서 연설을 한 그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었죠. 지금 대표고. 그다음에 또 당시 새누리당 선대 본부장 중에 한 명이었던 권영세 의원. 그 뭐 더 큰 게 못하실 거다. 막 정상이나 대화로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선거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 NLL 논란을 가지고 선거에 써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실질 3차장인가?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국방장관으로 참여했던 김장수 국방장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첫 인터뷰에서 그건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뉴스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첫 인터뷰에서 국방부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 NLL을 지킨 것이 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다.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도 이 양반은 또 그 선거 과정 속에서 그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 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정문원 의원하고 뭐 이걸 가지고 죽을 맞춰 가지고 또 선거운동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NLL 논란과 그다음에 사초폐기 논란에 전부 다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정부가 NLL 문제를 가지고 또 사초폐기 논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김종대 편집장 이야기대로 현 시점에서도 이거를 어떤 시민적 권리라든가 권익을 어떤 억압하는 그런 국가 동원주의적인 기제를 활용하는 어떤 정복 몰이로 또 나가는 이런 걸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본 방향을 잘못 세팅해놔 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가 할 일인가? 이게 보수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아치죠. 양아치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수가 할 일입니까? 보수의 강점은 뭡니까? 원칙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원칙과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아치 같은 보수가 돼버렸어요. 이건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아치 같은 보수를 견제해야 되는 게 이제 진보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중대한 역사적 그 소임이 아닌가 싶은데 마침 또 어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최근에 뭐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새정치민주연합 또 본인의 지지율도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 벌써 몇 년입니까?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흔들었고 이른바 그 당파적 이익 때문에 계속 보수가 흔들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내내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계속 이 프레임 전쟁에 말려서 힘도 단 일원어치 힘도 한 푼의 힘도 못 쓰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모든 전국에서 전부 주도권을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담론까지 전부 모든 걸 빼앗기고 있어요. 심지어 뭐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국가 이런 그 진보의 언어마저도 다 빼앗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통일까지도 빼앗기고 그래, 있어요. 통일도 빼앗아갔잖아 작년에는. 남은 자산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대표는 제대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지금 야당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그 새정치연합의 경선 과정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뭐 저질 논쟁 발언, 호남 적자론까지 나오고 사실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아젠다로만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전면전 선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런 일련의 그 야당을 보면은 희망의 어떤 동력화되고 또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성장 엔진 어떤 그 하나의 기관차가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내부의 어떤 그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가 벌어져 결국은 영호남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남 적자론이고 뭐고 이제 나오다 보면은 가장 구시대 가치의 연장선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계파 싸움이. 저 계파 싸움의 내용 콘텐츠 자체가 가장 구시대적인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젠 계파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항상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속이고 살진 말아도
속고 살지는 마라. 남을 속이기는 못할 망정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고 살아서 해야 되겠냐. 아니 여당을 이기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전국을 주도하지는 못하는 걸 고사하고 자기 수신제가 자기 어떤 어떤 정직성, 원칙성, 그다음에 자기 겸손함 내부에서 이건 유지하라 이거야. 여당 이기는 거는 둘째치고.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이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와당에도 대부분의 관심은 여당 당대표 논의에도 쏠려 있으니 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변신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유승민 대표가 되고 또 새로운 저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 물론 가짜 변신이죠. 의사 변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먹혀들지도 모른다는 야당이 그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LL 논란과 그다음에 사초 폐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NLL 논란에서 사초 폐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두 정부의 핵심적 인사들이 전부 다 개입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우리 한번 이명박 정부 시절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온갖 실정이나 실정을 다 보려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박근혜 당시에 이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바로 박근혜 의원으로 이렇게 모아지도록 그래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차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NLL 논란과 그다음 사초 폐기 논란이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보수 세력이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 기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잘못된 정부인가 규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규탄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또 유승민 의원을 앞세워가지고 김무성 의원은 본인이 NLL 논란과 여기에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 딱 씻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를 딱 내세우고 그러면서 뭔가 차별화된 것들을 시도하고 박근혜 정부를 깐다는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세력들이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안적인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새로운 가치와 대안 세력으로서 등장할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규탄만 하는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NLL 논란이라든가 또 사초 폐기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국민들도 다 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초 폐기 논란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했는 거다. 그건 몰상식한 거다. 이제 다 합니다. 이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대선과 또 우리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8년입니까? 8년 동안에 얼마나 이 정부에 의한 실정에 의해서 역사가 퇴보되고 있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말로 또 마치 경제 살리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 그게 될 것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어떤 김정인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막 지역구도라든가 이런 낡은 프레임 있잖아요. 낡은 구도. 제발 좀 거기서 또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좀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정책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현장에 되게 추웠어요. 어제 밤에. 정말 되게 추워가지고 현장에 있었는데 제법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의원들이었는데 한 당직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다.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원래 호남 향후회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한참 웃었는데 그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당대표로 뽑았던 2012년 1.15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변화와 혁신 뭐 기치를 들고 온 그 킨텍스로 모였던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자리에 못 만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조직 동원이 강한 그 선거 현장이었다. 왜냐하면 다 무슨 깃발 들고 관광버스 타고 쭉 와가지고 또 끝나기도 전에 관광버스 타고 다 지방 가야 되니까 뭐 갈 길이 머니까 또 이제 그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년 그 이명박 정권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까지 합치면 총 7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랬지만 오늘 또 보면 첫날부터 엇박자예요. 그 문재인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배를 하겠다 이러고 최고위원들은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는 참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관철도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것이 오늘만 시작일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까 좀 걱정이 더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걱정되죠. 이게 야당의 어떤 그 분열적 본성이라는 건 참 불가사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분열됐고 항상 뭐가 안 맞고. 항상 작은 차이를 어떤 그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본성만 극복하고 초월할 때는 야당이 선거를 이깁니다. 그때는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작은 차이점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사실을 보수한테 배워야 될 점도 있습니다. 어떤 그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차이 정도는 무시해버리는 거. 이건 사실 보수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보는 그런 것이 안 되느냐. 너무 본인이 가치를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치만 추구한다고 믿다 보니까 어떤 항상 순결하고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본질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 합해놓고 보면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럴 때는 상호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엮어주는 공통의 이익이라는데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익이라는 걸 추구하는 걸 불온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보다는 나의 순결성, 나의 어떤 원칙, 나의 정체성을 따지다 보니까 가치지향적인 게 되는데 그 개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직 전체가 합리성이 떨어질 때 이거는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보다 더 큰 자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집단,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의 지평을 확대시켜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가치, 작은 고집, 아집 이러면 뭡니까? 이건 분열인 거예요. 그러게요. 요소 참모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첫날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야당이면은 첫째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가치를 창출할까. 두 번째로는 야성을 잃었다 그랬는데 야당다운 그런 야성을 명확하게 하는 원칙을 지킬까. 세 번째로는 어떤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도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과 그다음에 세련됨 이런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NLL 문제라든가 사초폐기 논란을 가지고 어떤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하고 만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김정인 편집장 하는 안보통 뭐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안보도 재밌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이 안보에 대해서 이걸 건들면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새누리당이 항상 유리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얼마나 지금 새누리당 무능합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보여줘야 되고 통일 문제 계속 뺏기는데 그걸 왜 뺏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제의 선명성 그리고 또 그 잡은 의제에 대해서는 불독같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국민 편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박수 받는 야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좀 제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 첫날부터 엇박자라.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기대합니다. 그러게요. 예. 자, 어느덧 62분, 63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즌 1
저희가 한 5개월, 딱 5개월 해왔는데요. 정말 쉼 없이 달려왔던 기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지각은 좀 했습니다. 지각은 하셨지만 지각은 할지언정 결석은 없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헤어지면 3월에 만나는 겁니다. 3월 첫 주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그 처음에 팟짱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장윤선 기자의 그 억척스러움, 성실성 이런 면에 어떤 제가 흡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로서 참 이 회사의 지원도 시원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팟짱 엄청나게 오마이에서 키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장윤선 기자 혼자 다 한 거예요.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해서 그러는데 아주 외롭고 힘들게 하는 거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론을 원하십니까? 또 어떤 세상을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벅벅 소리 지르면서 뭐 좀 말을 보탠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 갖고 세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더 참여하시고 우리 장 기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걸 알아들었다는 댓글 좀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렇게 어떤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댓글 소통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야 내가 개편된 그 시즌 2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이거. 이거 보고 나는 결정하겠다. 이거 이상입니다. 네. 저도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으신 청취자들께서는 장윤선 편집장이 계속 고정을 하자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계속 뺐는데 그래서 김종인 편집장도 처음에 빼는 듯 하다가 무슨 뭐 술 한잔 사주면 하겠다고 또 노선 전화를 확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9,000원짜리 막걸리 한 병. 그런 바람에 저도 이렇게 5개월 됐나요 지금? 5개월째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을 새벽 일찍 열게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가장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현실에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석방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시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좌절했느냐 그랬더니 낙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좌절했다 그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갈 거야. 그런데 석방 안 되고 다음 부활절에 나갈 거야. 그런데 석방 안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낙관주의자는 쉽게 좌절하지만은 자기는 언젠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려우면은 뭘 해야겠는가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냉철한 사람이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벽은 굉장히 두텁고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벽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안 되면 돌파를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 우리의 낙관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하나의 어떤 수단, 하나의 어떤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팟캐스트 열심히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5개월 동안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두 선배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즌 2에도 댓글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냥 그냥 나와. 보고서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 악플 올리는 애들 그 이제 그만 좀 올려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경고.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2의 산뜻한 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호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